아 이게 이게 되나요? 참 모르겠네. 자, 하여튼 오늘의 또 혼자 떠들기 시험 방송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 장면은 민주당에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이죠. 4월 15일 태양절날 태양절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행동으로 드러냈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과연? 뭐 원래 민주당의 일정에 의하면 뭐 4월 28일 정도 본회의 처리, 5월 3일 4일 국무회의에서 공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우리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뭐 검경 수사권, 검찰에게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기소만 전담하게 하는 사실상의 뭐 기소 전담 조직으로 정리하고 경찰은 뭐 수사권을 가지는 뭐 또 나아가서는 뭐 중대범죄수사청, 뭐 한국판 FBI, KFBI 요새 K 붙이는 게 유행이에요.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 복잡한 어떤 그 이 권리 다툼 또는 해외 사례를 가지고 서로를 정당화시키는데 제 느낌은 뭐냐면 첫 번째가 검찰 기득권화되어 있죠.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검찰 상층부 같은 경우는 뭐 정권의 어떤 정치부대 또는 정치화되어 있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검찰이 요걸 얻어먹어야 될 이유 100가지, 10가지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곧 현재와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되어 있는 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 뒤집어야 된다. 이건 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뭐 우리 허경영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국회 폐지, 국회의원 숫자 100명을 축소. 홍준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국회의원 숫자를 뭐 100명을 줄이고 뭐 양원제 상원 하원으로 하겠다. 이 이야기에 동원되는 게 뭘까요? 지금 국회가 얼마만큼 무능하냐, 또 부패하냐, 그건 뭐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 즉 국회라고 하는 것을 때려잡을 이유는 100가지, 10가지라도 갖다 댈 수가 있어요. 또 얘기했죠. 지방의회 왜 필요하냐? 그 쓰잘데기 없는 거, 국민 세금만 먹는 거. 그래서 차라리 이제 선출제하지 말고 임명직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들도 곳곳에서 간간히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도 뭐겠습니까? 지방의회의 뭐 장점이 이라고 한다면 뭐 단점이 이게 문제고 저게 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국회나 지방의회 시스템을 더욱더 정비해서 바꿔야 될 이유가 될지언정 해체 내지는 폐지 내지는 뭐야 그냥 뭐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줄여라고 하는 어떤 포퓰리즘적 이 접근을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문제점, 검찰의 기득권화, 검찰의 권위주의와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질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현재 뭐 약 6, 70년간 유지돼 왔던 검찰의 어떤 뭐 기소 수사에 대한 일정한 권한, 더 나아가서는 검찰과 경찰의 권한의 어떤 뭐 역분 조정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거의 뭐 혁명적으로 뒤엎는다. 저는 느낌이 야 국회의원 숫자 100명 줄여 지방의회 없애버려 라는 어떤 정서하고 비슷한 맥락이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국가와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로드맵을 통해서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뭐죠 뭐 식견 계획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하고요. 자 오늘 저희가 뭐 다룰 주제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번 윤석열 자기 정부의 첫 내각의 하이라이트가 한 3명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이분 뭐 윤석열 당선자의 뭐 40년 직이라고 하는 이름 뭐예요, 이 사람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전 복지부 장관의 두 자녀 아들 딸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당시 이 경북의대 총장인가 원장인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뭐 이 사람의 어떤 아빠 찬스
특혜 활용한 거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뭐 이게 국민의힘 버전의 조국판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느낌으로는 뭐 이거 이 양반 저기 저 뭐야 저 청문회 하다가 날리기 위한 일단 뭐죠 일단 희생양이 아니지. 하여튼 뭐 이렇게 내주는 버전으로 지명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자녀 입학의 어떤 특혜 문제는 조국 장관 그 버전과 거의 유사하죠. 만약 그런 버전이면 날려야죠. 날아가야죠.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아니 조국 수사할 때처럼 뭐 김호영 정호영 저 후보자도 탈탈 털어라. 털 수 있죠. 그럼 털어서 하자가 생겼어. 그래서 낙마해서 심판을 받으면 그럼 오케이. 조국 시전 이래 그것도 인정하는 거냐. 웃기잖아. 아니 그 당시에 조국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은 지금 저 양반에 대한 이 양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동일한 하자와 동일한 불법 선거, 동일한 특혜 문제가 있으면 날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견을 가져요. 그런데 조국 그 지지자들, 심지어는 조국 장관도 그렇더만, 그러니까 똑같이 수사해라, 수사했어. 그래서 똑같이 처분했어. 그러면 이 양반이 낙마해야 되는 것이 정당하듯이 당신의 그 행태와 그것도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 모드 들어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 느낌이. 뭐죠 그 조국 장관 때 그 최민희 씨의 그 유명한 논리가 있잖아요. 저거는 엘리트 사회 내에서 저거는 뭐 약간의 뭐 변칙, 약간의 편법일 수 있지만 불법이 아니다라고 조국 장관을 옹호했잖아. 법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럼 왜 저 장관에 대해서는 안 그러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동일해야 된다. 조국 장관의 그 하자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비판받았으면 만약에 청문회 과정에서 그게 다 드러나면 저 양반도 마찬가지 아웃돼야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양반이 아웃되는 것이 여러 가지 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당하다면 당시에 낙마되고 비판받았던 것도 정당하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분 말고 또 누가 있죠? 이번에 뽑아놨는데 이게 잘 안 돼. 하여튼 어디 갔어? 이 양반 문제죠. 이렇게 해야 돼 항상. 뭐 제일 핫한 인물은 법무부 장관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이죠. 이게 이 사람을 왜 지명했을까? 이거 민주당에서 난리를 칠 거고 상당히 문제적인 인물인데 왜 지명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윤석열은. 다음 뭐 두 가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어쨌든 한동훈 뭐 몇몇 사람들 즉 문재인 정부 추미애 박범계 장관 하에서 윤석열이 핍박받으면서 함께 자기 밑에 있었다는 이유로 핍박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동훈이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아픈 손가락이야. 뭔가 챙겨줘야 될 지새끼야. 그런 의미에서 당선되었고 뭐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한동훈 씨가 이 능력이 있으면서 핍박과 탄압을 받았던 자신의 새끼손가락, 아픈 새끼손가락을 챙겨준다라는 의미에서의 지명일까? 그거 같지는 않죠. 그런 측면이 있었겠지만 두 번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통해서 무슨 민주당 말 맞다나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재명 후보고 또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주요 요직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정치 보복에 나서는 칼제비를 임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아마추어 같잖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역풍이 불 게 뻔한 건데 과연 그 용도로 지명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 느낌은 뭐 약간 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어떤 모델과는 다른 모델. 예를 들어서 능력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검찰에 대한 장악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서 필요한 인권 또는 법무행정 또는 법무행정의 선진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실력 있게 집행해 나가는 그 모델을 만들어 주겠다. 물론 이 전제는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조국처럼 탈탈 털었는데 그런 뭐 편법, 불법, 뭐 특혜 이런 개인적인 하자가 없어야겠죠. 있으면 외도 아웃인 거니까.
없으면서 우리는 너희와 같은 다른 방식으로 법치를 실현할 거야라는 롤모델용으로 한동훈을 지목하고 그걸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뭔가 판단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이번에 이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인사청문회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사생활 문제, 개인적 행정 문제에서 조국처럼 하자와 문제점들이 드러날지 안 드러날지. 그럼 안 드러난다고 수용할 거냐 민주당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후보자의 어떤 식견, 정견, 철학 이런 것을 가지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만약에 뭐 전자 사생활 문제를 둘러싼 또 한 번의 리바이벌이 돼버린다고 하면 슬픈 얘기겠죠. 그러나 그때 되면 아웃인 거고 그게 아니라 후보자의 어떤 내가 장관으로서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견해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게 되면 나름대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명 있죠. 이번에 또 핫한 이분인데 이 사람은 노동부 장관으로 지목된 이정식 후보자인데 의외였죠.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자가 무슨 뭐 법치 공정 이런 얘기하면서 이 양반의 가장 문제적 발언이 주로 어디서 나왔냐면 노동 관련된 거야. 예를 들면 뭐 주 120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는 둥 뭐 비정규직 최저임금 이하의 일자리라도 그걸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허용을 한다는 둥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서 잘 알겠다는 둥 이러면서 약간 어떤 반노동적 칼라 그런 발언 행보들을 많이 드러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역할들은 경제부처 장관하고 주무부서인 노동부 장관이 누구를 앉힐 것인가 이 문제에서 관심사였는데 원래 뭐 그런 데던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남상일 서강대 교수 양반 약간 꼴통이죠. 또라이죠. 극우파예요. 이런 사람들이나 당국대 김태기 뭐 교수라거나 이런 사람들 또는 한국노총 출신으로서 상당한 이 제도성을 가지고 있는 이미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언급되었는데 의외로 이 한국노총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실무자로 정책가로 활동해왔던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목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게 또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야. 즉 노동에 대해서 불도저식으로 그냥 밀어붙이기식 반노동 행정을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그거 아니다. 우리 약간 템포 조절도 하고 수준도 조절하고 노사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정하면서 가겠다라는 메시지 뭐 이거다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뭐 한국노총에 대한 한국노총이 그동안 주로 민주당을 정책 파트너로 했으니까 한국노총에 대한 어떤 작업 이런 용도라는 말도 있고 또 일설에는 장관급으로 거론된 사람들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정식이라고 하는 약간의 노사 양쪽에 대해서 합리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앞세우고 실질적인 노동행정은 차관 이 실세를 가지고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 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뭐 등등해서 아주 기대한다, 뭐 잘해주기를 한다 이런 식의 논평이 나갔는데 이정식 후보자라는 사람에 대한 이거 지금 약간 거품 평가. 일단 1번 한국노총에 대한 장악력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노동 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뭐 자기 철학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간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냐?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마치 한국노총의 어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민주노총을 치면 단병호 위원장 같은 급, 한국노총의 그런 정도의 중량급과 위상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픽업한 것이냐 거품되고 있는데 이거 좀 과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등등 시험 방송이 가장 떠들어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보면 저거 이런 게 나와 치워 사진 더 있는데 예. 그다음 주제로 한번 다루고 싶었던 게 어디 갔니? 예. 이분들이죠. 이것도 올려야 돼. 이거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우리 어쨌든 보수 정치에 일단 이거로는 나름대로 최강급이라고 하는 청년 정치인 보수의 이준석과 우리 사회운동 내에서 가장 열혈투사이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의 이 설전, 제가 거의 한 90%는 봤거든요. 일부는 2부는 못 봤고 재밌었어요. 제 관전평은 의외로 토론 스킬, 토론 그 자체만 보더라, 진정성, 약자 이런 의미 빼고 토론 그 자체에 대한 전투력과 쟁점화되는 데서도 우리 박경석 대표가 전혀 안 밀렸어요. 의외로 이준석이 뭐 이동권 얘기하게 되는데 갑자기 시설 얘기를 꺼내고, 뭐 이준석의 화두는 그거예요. 꼭 보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되는 데는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되고, 이게 한 번에 100%가 안 되지만 그 뭐 30%, 50% 올라가는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하는 공자님 같은 헛소리를 하던데 그거 다 아는 얘기거든. 근데 그 문제를 계속 리바이벌하고 쟁점을 이동시키고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의외로 이준석이 좀 당황해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중에 또 우리 오늘 편파 토론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세 번째 주제는 또 어제 발표한 거죠. 약간 예상 밖이었는데 이거죠. 이거. 이것도 확대해야 돼. 이게 뭐냐면 이번에 그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간 쟁점이 되었던 게 뭐 정의당 같은 경우의 표현에 의하면 다당제 정치개혁, 적어도 양당의 독식 구조가 아닌 다양한 목소리들이 지방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식으로 어떤 정치 제도 같은 경우도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중대 선거구제, 지금도 중대 선거구제예요. 근데 사실상 뭐 2인 선거구 위주로 가버리면서 2인 선거구면 둘이 당 쓴다는 거야. 둘이면 한국의 양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힘과 민주당이 거의 뭐 그냥 뭐 날로 먹는 양당이 그렇게 돼버리면서 3인 4인 선거구, 특히 4인 선거구는 되면 쪼개버려서 2인 선거구 2개로 만들어버리는 이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대선 패배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6월달 지방선거에서부터 합의가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합의가 되었네요. 뭐냐면 기초의회 선거 3인에서 5인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지 말지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전국에 11군데, 서울 4개, 경기 3개, 인천 1개, 충청, 영남, 호남 한 군데서 실시한다. 그리고 2항, 제가 볼 때 저게 또 의미가 있어요. 현행 공직선거법 26조 제4항의 후단에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한다. 2인에서 4인 선거구예요, 지금도. 근데 4인 선거구는 필요할 경우 2인 선거구 2가지로 분할할 수 있다. 근데 분할할 수 있다는데 거의 다 분할해버려. 근데 그 단수 조항을 삭제하라고 했는데 삭제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네요. 그리고 지방의원 숫자를 조금 정원한 것도 있고, 요거는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 숫자를 필요할 경우에 정원해야 될, 이거는 뭐 그 선거구 지방선거에서의 1대4 편차, 인구 편차, 선거구 편차가 1대4를 는 위헌이다. 표의 등가성이 너무 심하게 훼손된다라는 조항 때문에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정수를 좀 늘리는 방식으로 했는데, 어떤 요 문제식은 이후에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서도 왜 지방의원 숫자도 늘어나는데 국회의원 숫자도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이 대변하고 있는 유권자 수의 적정성을 봤을 때 조금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혼자 떠들어본 거는 1번 검수완 박하러 오늘 의안과 제출했다. 2번 장관 인선에 포인트는 3명, 정호영, 한동훈, 이정식이다. 세 번째 박경석, 이준석 토론, 뭐 토론 자체도 의미 있었지만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의제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 같다. 토론 자체에서도 우리 박 대표께서 의외로 이준석한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압도하는 측면이 좀 있었다. 네 번째, 지금 지방의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중대 선거구제에 대한 시범 실시와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분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합의를 민주당과 국힘이 합의를 했다.
저는 뭐 일단 인정한다. 요 이야기를 간단하게 혼자서 한번 일명 정종원 나홀로 떠들기로 한번 시험 방송 시험 녹화해봤습니다. 예, 한번 볼게요. 봅시다.